카네기의 대답.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완성할 때의 경험담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아이디어는 처음에 증기로 움직이는 트랙터를 보고 생각해낸 것으로서 타작 기계를 운반하는 데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포드는 트랙터를 보고 난 후 말이 없는 마차에 관한 생각을 계속해 나가고 처음으로 통합적인 상상력을 이용하여 증기 트랙터를 많은 사람을 운반하는 신속한 자동차로 바꾸는 방법에 온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힌 포드는 불타는 열망을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켰습니다. 잠재의식의 작용으로 증기기관을 대신할 내연기관의 사용을 생각해내자 즉시 그러한 기관을 만들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연히 내연가스 기관과 관련된 다른 이들의 실험을 연구해 보았는데 문제는 엔진 동력을 자동차 바퀴로 전달하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포드가 마음을 집중하자 점차 잠재의식 속에 최초의 대중자동차 가로 열고 T모델 가로 닫고 탄생을 가능케 만든 변속기의 유성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힐의 질문. 자동차를 완성하는 동안에 어떠한 요소가 포드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십니까? 카네기의 대답. 모든 성공한 사람이 사용한 작업 원칙으로 포드의 마음속에 펼쳐진 분명한 그림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포드의 성공 전략. 포드는 명확한 목적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성공의 첫 단추를 채웠다.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킴으로써 목적의 모든 생각을 집중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목적을 명확한 계획으로 바꿨다. 마스터 마인드 원리를 사용해서 아내의 내조, 타인의 충고를 얻어낼 수 있었다. 훗날 자동차를 생산할 때도 주주였던 도지 형제들과 기능공들, 그리고 엔지니어들과 마스터마인드 연합을 구축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뒤에는 응용된 믿음이라는 힘이 존재한다. 이는 명확한 목적과 관련된 강렬한 성취 욕구의 결과로 얻은 것이다. 힐의 질문. 간략히 말해 포드의 성공은 명확한 목표를 채택하여 통합적 상상과 창조적 상상의 기능을 자극하는 강박관념이라는 불꽃을 타오르게 했군요. 카네기의 대답.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끈기 있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완성할 때까지 포드는 연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한 것이 가장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 후에도 대량 생산에 필요한 운용 자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죠. 또한 마스터마인드 멤버들과의 충돌과 기타 유사한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인내심과 결단력이 필요한 일련의 고통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헨리 포드가 가졌던 특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과 굽히지 않는 인내심이 성공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드의 장점인 인내심, 즉 끈기가 통합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상상력의 가장 큰 자극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힐의 질문. 상상에 관한 신뢰를 몇 가지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이번에는 전화와 관련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이것은 창조적 상상력의 예가 되겠군요. 벨의 발명품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으니까요. 에디슨과 마찬가지로 그도 전화기를 실용화시킨 원리를 아주 우연히 생각해냈습니다. 청력이 약한 아내를 위해 보청기를 만들려고 몇 가지 부품 장치를 찾던 중에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박관념으로 명확한 목표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벨의 깊은 애정이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 거죠. 벨이 응용한 과학 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셀레늄판에 던져진 빛의 광선은 약간 떨어진 다른 셀레늄판에 반사되는데 이 다른 셀레늄판과 전화기가 부착되면 갈반이 전지의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첫 번째 판 뒤쪽에서 말한 단어는 전화기를 지나서 두 번째 판까지 똑똑히 들립니다. 따라서 빛의 광선은 전화기의 와이어가 되고 소리의 파장은 빛의 파장으로, 빛의 파장은 갈바니 파장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다시 소리의 파장으로 변화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죠. 소리의 파장이 전달된다는 혁명적인 원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만 벨의 이러한 원리의 일부가 돌베어라는 사람의 실험에서 차용된 것이라는 주장이 퍼져 법정 소송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현대 전화기의 작동 원리를 발견한 사람은 벨로 공인되었습니다. 어쨌든 아내를 위한 벨의 욕구가 인내심을 거쳐 자신이 필요로 했던 원리를 발견하는 쾌거를 이루게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힐의 질문.
발명 말고 다른 분야에서는 상상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카네기의 대답. 처음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통신 판매점을 예로 들어보죠. 상품화 계획에 응용된 통합적 상상의 좋은 예입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일했던 회사 동료 이야기인데 그는 철도 전신원으로 근무하던 중 남는 시간이 많자 이 시간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자,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동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마음속에 이 문제를 생각한 뒤 시계를 팔 목적으로 전신선을 이용하자는 보관이 떠올랐고 도매가로 손목시계 6개를 주문해서 팔았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붐을 일으켜 순식간에 모두 팔렸습니다. 이 같은 성공에 힘입어 이번에는 보석을 가지고 시도했지요. 이건 역시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관에게 적발되어 해고되었습니다. 어려움이 항상 나쁜 건 아니더군요. 해고되고 얼마 안 되어서 최초의 통신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판매 방식을 전신에서 우편으로 바꾸고 등사판으로 찍은 물품 소개서를 만든 다음 전신이 미치지 않는 시 외곽 주민들을 목표로 삼고 홍보를 했습니다. 얼마 후 상품 사진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또한 마스터 마인드 원칙을 이용하여 사업 파트너를 물색하던 중에 광고 업무에 탁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사업체를 팔아서 매각 대금으로 1억만 달러를 손에 쥐었지요. 이로써 대규모 통신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이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힐의 질문. 단지 통합적 상상의 원리를 사용한 것이 전부인가요? 카네기의 대답. 맞습니다. 판매 방식을 새롭게 적용한 것밖에 없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성공 가능성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벨과 에디슨이 행한 창조적 상상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지요. 철도 냉장차를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철도 냉장차는 육류 포장업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발명한 사람은 포장업자로 어떻게 하면 먼 거리까지 육류를 신선하게 운반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적당한 방법을 찾았던 거죠.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히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더 많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일반 객차를 아주 큰 아이스박스로 대체했지요. 특별한 것은 아이디어를 실험으로 옮겼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냉장차는 엉성했지만 그런대로 성공적이었고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개선한 결과 현재의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육류업뿐 아니라 다른 상품, 특히 과일과 채소를 판매와 유통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이스박스를 차바퀴에 매단다는 단순한 접근에서 냉장차가 탄생한 것입니다. 조지 풀먼은 객차에 침대를 놓는다는 생각으로 침대차를 만들었습니다. 침대나 객차 모두 새로운 건 아니었지만 두 가지를 합친다는 생각이 신선했던 거죠.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조지 풀먼은 상당한 부를 거머쥐었고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생겨났으며 여행객들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가 상상력의 소산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아이디어를 창조한 이들의 자발성과 실용성으로 무장된 조직적이고도 개별적인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침대차와 냉장차는 성능이 뛰어나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금도 많이 필요했지만 두 가지 생각 모두 궁극적으로 볼 때 개인의 상상이 성공을 가져온 것입니다. 힐의 질문. 상상의 원칙을 적용한 이들이 가장 공통으로 사용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카네기의 대답. 어느 정도는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충은 이렇습니다. 명확한 목표, 9개의 기본 동기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에서 생겨나는 강박관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가로 열고 2장에서 나오는 9가지 기본 동기 리스트 창고 가로 닫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더욱 강력한 동기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구다. 마스터 마인드 원리. 장애물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화롭게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된다는 정신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견을 조율하다 보면 해결책이 찾아진다. 노력.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이상으로 일할 때 상상력을 활용한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고는 한다.
비록 많은 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열심히 하는데 충분한 보상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믿음. 상상력을 고무하고 격려하는 분명한 근거이자 창조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적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약간의 믿음도 없는 사람은 창조적인 상상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계획적인 노력. 상상을 통한 계획 수립과 마찬가지로 효율성을 위해 지적 관련돼 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 5가지가 필수입니다. 두려움은 때때로 상상력을 고무시키기도 하지만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위험에 처한 인간이 상상을 통해 초인적인 모습을 드러내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죠. 실패와 일시적인 패배감으로 상상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역효과가 더 큽니다. 힐의 질문. 그렇다면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같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뭘까요? 유전적인 건가요? 카네기의 대답. 아닙니다. 상상력도 얼마든지 사용하기에 따라 개발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상상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상력에 무관심하기 때문이죠. 힐의 질문.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세일즈 성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상력을 세일즈에 적용하는 예를 들어주십시오. 카네기의 대답. 수많은 예가 있죠. 제가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힘들게 육체 노동을 하다가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생계를 위해 보험 판매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보험업계 최고의 인물이 되었죠. 그의 성공담에 앞서 마스터 마인드 원리를 충실히 활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또한 다른 성공 원칙들도 잘 사용했지요. 그는 어느 날 부유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30분 만에 1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변호사는 가장 유능하다고 소문나 보험 설계사들의 판매 전략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를 도대체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그는 변호사들의 활동이 실리는 신문을 가져가 뛰어난 변호사는 자신의 등에 100만 달러짜리 보험을 든다는 대문짝만한 머리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문 기사는 뉴욕의 최상류층 인사들을 고객으로 둔 기업체 변호사에 대한 내용으로 주인공인 변호사와 가족들,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의 저택까지 함께 사진으로 실려 있었죠. 보험 설계사는 신문 기사를 변호사에게 건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필요한 신체 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신다면 이 기사를 여러 신문사에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변호사님 같은 분에게 엄청난 이득이 온다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변호사는 자리에 앉아 기사를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나 많이 알려졌으며 가족 사진은 어디서 구했는지 물었습니다. 그거요? 아주 쉬워요. 신문기사 통신사와 계약을 맺었거든요. 기사를 다시 한번 읽고 난 변호사는 몇 군데를 고치더니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안에 무조건 찬성합니다. 계약 선사는 몇 분 만에 끝났지만 3개월 이상의 치밀한 준비 기간과 함께 기사 작성을 위해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내려 한 덕분에 변호사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죠. 자신을 홍보하는 자료가 됐으니까요. 그가 변호사에게 실제로 판 것은 생명에 관한 보험이 아니라 허영심에 관한 보험이었습니다. 상상력이 뛰어난 1급 세일즈맨들은 그들이 파는 것과 전적으로 다른 것을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전 총장이었던 하퍼 박사의 경험담이 좋은 신뢰가 되죠. 하퍼 박사는 교육계에서 기부금을 가장 잘 모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캠퍼스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100만 달러가 급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치밀하게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줄여 시카고의 유명 인사 둘로 한정했습니다. 정치인과 시카고 시내버스 회장이었는데 100만 달러쯤은 충분히 기부할 수 있는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사이가 나쁘다는 데 있었죠. 하루는 하퍼 박사가 버스회사 회장의 사무실로 가서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쑥 들이닥쳤습니다. 회장이 미처 말할 사이도 없이 하퍼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밖에 아무도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시카고 대학의 하퍼 총장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앉으시죠. 아닙니다. 1분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그동안 생각해 오던 일인데 저희 시카고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질 좋은 버스를 제공하고 계신 업적을 기리기 위해 회장님의 이름을 딴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몇 분이 아무개씨 가로 열고 버스회사 회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정치인 가로 닫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이사회의 계획안을 저지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까? 한번 제대로 앉아서 생각해 봅시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학교 신축 건물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옳을지 생각해 보시고 내일 아침에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하퍼 총장은 버스회사 회장에게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퍼 총장이 사무실에 들어서니 버스에서 회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가량 의견을 나누고 나온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물론 총장의 손에는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100만 달러짜리 수표가 있었고요. 하퍼 총장의 예상대로 회장은 적을 제압할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거지요.